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으로 메커니즘이 바뀌었고 네.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과 달리 발행 주체가 있지 않냐. 이게 이 두 이슈가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9월에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마지막 질문 드리고 이제 이더리움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뭐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다. 이런 거는 뭐 다들 뭐 어떤 기준들도 다르고 예측 결과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금의 시가총액을 넘을 것이다. 이런 내러티브들은 좀 동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뭐 저도 이 시장 안에 있는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이 시장에 있는 멤버로서 봤을 때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의 시가총액을 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않을까 싶은 게 대로 가치 저장의 수단이란 측면에서 금의 특성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반감기가 계속해서 진행될수록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 최근에는 뭐 이런 자산 피난처로서 또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도권의 자금도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장기적으로 당연히 뭐 금의 시가총액을 좀 뛰어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굉장히 우리가 좀 치우치지 않고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고 금보다 가진 장점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어떤 입지에서도 비트코인이 우월한 지점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간의 어떤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이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해서 금까지 갈 것이다라는 거는 뭐 저는 일단 의심은 하지 않는데 그거는 뭐 좀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일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니까 이더리움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 형제들이 같이 따라 올라갔는데요. 올해 이더리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제도권 시장에서의 이슈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되느냐 마느냐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좀 성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뭐 올해 중으로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이더리움에는 굉장히 호재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더리움 생태계 자체가 어떻게 확장되느냐일 텐데 네. 아무래도 여기에 있어서 올해 중요한 포인트는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이더리움 생태계에 적용이 될 거냐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 부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더리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거는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덴쿤 업그레이드를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이더리움 시세에는 이제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 혁신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뭐 일단은 그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가 되면 사실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거는 이더리움 메인넷은 아니고 이더리움 레이어 2가 수혜를 입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더리움 레이어 2의 수수료가 절감이 되면서 그게 이더리움 메인넷에 간접적인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그래서 어떤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더리움 덴커런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더리움 가격이 그렇게 크게 상승할지는 모르겠다. 오히려 이더리움 레이어 2 뭐 이를테면 옵티미즘, 아비트럼 이런 것들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이 장기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더리움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무리 그 레이어 2가 수혜를 입고 메인넷이 수혜를 입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레이어 2가 수혜를 입어서 이 이더리움 트랜잭션 수수료가 줄어들다 보면은 이 수수료 때문에 못했던 어떤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를테면 뭐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프로젝트 트랜잭션이 디파이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수수료가 너무 커버리면은 트랜잭션을 크게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수수료가 절감이 되면은
디파이 기반의 못했던 실험들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더리움 메인넷 생태계도 확장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더리움 메인넷과 이더리움 가격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동안 못했던 실험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더리움 생태계가 결과적으로 확장되지 않을까. 네, 뭐 예시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디파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의견이 조금 서로 나뉘는 부분들이 확실히 좀 있더라고요. 덴쿤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건 레이어 2, 그중에서도 롤업을 갖다가 좀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전망들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방금 이제 기자님은 이더리움도 결국은 상승할 것이다.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은 뭐 이거는 이 중점을 여기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당연히 상승을 하겠지만 이더리움도 같이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보셨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지금 시점에서 만약 투자자들이 두 가지 중에서, 즉 레이어 1과 롤업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어떤 결정이 투자의 관점에서는 뭐 더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레이어 2 롤업 프로젝트들이 더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더리움에도 가격에도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하나의 변수는 과거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일정을 보면은 제때 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주목하는 게 이게 과연 일정대로 무사하게 완료가 될 것이냐, 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업그레이드가 2월 초까지 진행이 되고, 이게 성공적으로 끝나면 2월 말에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가 정식 배포되는 그런 일정이 지금 있는데, 이게 과연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거를 이제 어쨌든 결과를 한번 봐야 되는 부분들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덴쿤 업그레이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되셨을 텐데, 자 아까 또 말씀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더리움 현물 ETF 5월 승인 가능성, 이게 이제 바네크의 마지막 데드라인인 5월 23일에 그 전에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인 건데 5월에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가장 어렵습니다. 저는 50대 50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50대 50. 실제로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투자은행들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네, 네. 일단 5월에 승인 어렵다고 보는 쪽에서는 일단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으로 메커니즘이 바뀌었고, 네. 그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 비트코인과 달리 발행 주체가 있지 않냐, 이게 이 두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실제로 최근에 SEC가 이 그레이스케일의 전환 이더리움 현물 ETF를 연기하면서 질문을 했던 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특정 발행 주체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지분 증명이고, 그리고 특정 주체가 이더리움 생태계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레이스케일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SEC의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대답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SEC가 하나의 또 어떤 논거들을 가지고서 하나를 좀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지분 증명이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지분 증명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을 해서 수익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예치랑 거의 똑같은 거죠. 예치하면 이자 수익 얻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SEC 입장에서 봤을 때 증권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제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는 미국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SEC한테 제소를 당한 상태거든요. 그쵸,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의 스테이킹도, POS 스테이킹도 이 증권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가는 거고, 이제 발행 주체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은 누가 발행했는지 모르잖아요. 네. 나카모토 사토시가 뭐 실존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재단이 발행하기 뚜렷하게 나와 있고, 네. 이들이 이제 그 ICO를 이제 실제로 한 게 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이더리움 현물 ETF 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네. 번째는 비트코인도 선물 ETF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현물 ETF로 이어지지 않았냐. 그렇죠. 실제로 이더리움도 선물 ETF 출시돼 있죠. 네. 출시돼 있지 않냐.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CFTC가 이미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규정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 SEC가 이더리움을 섣불리 증권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런 맥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법원의 판결들도 계속해서 어떤 상품의 무게를 또 실어주는 판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건 진짜 50대 50이라고 말씀하신 게 가장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는데 이렇게 빠른 시기에 또 해줄까라는 의구심들이 조금 더 고개를 저는 좀 들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진짜 그때까지 가보고 그 분위기를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뭐 굉장히 이더리움에게는 호재가 될 텐데,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호재와 거의 동일한 논리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뭐 동일한 호재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보다 더 뭐 호재일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당연히 시가총액 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훨씬 시가총액이 작다는 부분이 있고 네. 그 얘기는 그만큼 승인이 됐을 때 똑같은 자금이 들어와도 상승폭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 비트코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호재고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비해서 이렇게 논의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렇죠. 갑자기 굉장히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비해서 의외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 승인이 되면은 비트코인보다 더 호재일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원래 이게 예정돼 있던 건 아까 제 셀더 뉴스도 그렇지만 사실은 예정돼 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는 뭐 예상했던 거야 약간 이런 반응인데 이건 갑자기 되면 약간 뜻밖이다 이런 결과들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럼에도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는 시기의 문제인 것이지 승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저도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마지막 질문으로 이더리움의 이제 중요한 이슈 두 가지 덴쿤과 그리고 ETF를 말씀 주셨는데 그 외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또 이슈들이 있을까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의 굉장히 큰 개발 이정표대로 착착 가느냐. 네, 그게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실제로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 네.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가 제때 안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보고서였거든요. 이미 그거를 가지고.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도 이제 일정대로 진행할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심각한 버그가 발견됐습니다 하면서 막 몇 달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정표가 밀려버리면은 굉장히 기대감도 소멸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게 실제로 로드맵이 얼마나 잘 이행되느냐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나머지는 이더리움 외부의 이슈인 것 같아요. 이 이더리움이 레이어 2를 병행하면서 굉장히 지금 생태계를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메인넷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메인넷 자체로 지금 승부하려는 시도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 솔라나도 자체 메인넷으로 굉장히 자체 메인넷의 스펙을 통해서 승부 보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세이 같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그렇죠. 네네. 나오면서 이제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지금 막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다른 메인넷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좀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더리움도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레이어 1 경쟁이 올해도 계속 치열하게 이어질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질문이 사실은 그 부분들인데요.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제 레이어 1 경쟁에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레이어 2를 통한 확장성을 확보할 것이다. 요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내러티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래서 이제 솔라나 같은 이 모놀리식 레이어 1에 비해서 더 우위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 부분도 사실은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2를 병행하는 실험을 단연간 해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메인넷 프로젝트보다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다는 부분에서는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레이어 1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레이어 1 자체로 승부를 보려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레이어 2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메인넷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차별점을 가지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더리움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장점들이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레이어 2를 기반으로 한 실험이 어떻게 좀
실제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 거냐 이게 좀 의문부호가 달릴 수 있고 네. 그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전략으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그럴 수 있죠. 예, 기존 맞습니다. 전략으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한순간에 바꾸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다른 메인넷 프로젝트들은 새로운 시도들을 굉장히 쉽게 해볼 수 있는 예, 이더리움에 비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메인넷들한테는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듈러와 모놀리식이라는 이 차이 자체에서 또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앞서 이제 이더리움이 댕쿤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이 레이어 2를 갖다가 이제 확장성을 높였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도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거죠. 그래서 그 변화들을 봐야 되고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보편적인 믿음은 이더리움이 잘 해낼 것이다. 요게 이제 보편적인 믿음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레이어 1들의 어떤 경쟁은 치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내러티브인데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솔라나를 조금 더 살펴보면 작년에 솔라나가 굉장히 크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하락했다가 상승을 했는데 이 솔라나의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게 된 원인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추세들을 이어가게 될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솔라나를 보면은 최근에 어떤 뭐 기술적으로 막 어떤 변혁이 일어나가지고 뭐 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다는 굉장히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일단은 작년에 굉장히 오래전에 출시했던 솔라나의 스마트폰, 네. 사가폰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가폰이 출시 직후에 이렇게 관심을 못 받았다가 작년 후반기에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가 갑자기 왜 이렇게 사가폰이 주목을 받았냐라고 보면은 뭐 사가폰의 뭐 어떤 스펙이 뭐 갤럭시나 뭐 애플보다 좋아서 그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웹3의 특성을 잘 전략적으로 활용을 한 거죠. 이 사가폰을 가지고 있으면은 솔라나 기반의 코인들이 에어드롭 된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소문이 퍼지면서 사가폰의 시가가 굉장히 뛰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가폰이 어떤 솔라나 기반의 코인을 에어드롭 지원합니다 하면은 그 이제 코인이 굉장히 막 큰 폭으로 급등하고 솔라나도 그 효과를 그대로 받아서 굉장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지난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작년에 솔라나의 어떤 대표 민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봉크 같은 경우도 이제 사가폰이 봉크 에어드롭을 지원합니다. 그렇죠. 하니까 봉크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같은 시기에 솔라나 가격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 들어서도 다른 솔라나 기반 민코인이 그대로 발행되고 그거를 이제 사가폰이 지원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솔라나의 상승을 어떻게 보면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전문가분들의 굉장히 큰 견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향후에도 어떤 흐름들은 가격 상승 전망대 이런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엇갈리는 견해가 나오는 것 같은 게 이 기술적으로 어떤 탄탄한 변혁을 통해서 솔라나가 상승했다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게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적인 에어드롭을 이용한 어떤 전략을 통해서 오르고 있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효과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도 다른 코인들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사가폰이 어떤 반사적인 효과를 얻으면서 장기적으로 솔라나가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마케팅 에어드롭을 통한 마케팅 효과가 대체 얼마까지 갈 것이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의문부호로 나타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과연 이 효과가 언제까지 나타날 것이냐에 따라서 솔라나의 성패도 좀 갈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불확실성이나 변수들이 있고 또 솔라나 같은 경우는 특정 주체들이 또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단기 매도 물량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태계를 확장해 가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찬반이 엇갈리는 어떤 프로젝트다. 자, 그럼에도 아마 2024년, 2025년 요 시즌 정도까지는 그래도 솔라나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뭔가 선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자님은 좀 반반 정도로
보고 계신다. 네. 네, 그래도 뭐 일단 그 뭐 상승 여부를 떠나서 솔라나가 올해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코인 중에 하나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라나 관련해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이제 솔라나가 금융 쪽에 포커싱을 좀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디파이 서비스를 굉장히 좀 많이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주피터 프로젝트가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주피터 부분도 아까 드렸던 그 에어드롭 마케팅 효과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이제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애그리게이터 프로젝트거든요. 그렇죠. 애그리게이터. 이 애그리게이터라고 한다면 이 디파이 시장의 어떤 플랫폼들이나 유동성 풀들이 너무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탄생한 게 애그리게이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디파이의 금융을 굉장히 한눈에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는 게 이제 애그리게이터인데 이제 주피터 같은 경우는 솔라나 기반의 애그리게이터 서비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주목받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 주피터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새로운 시도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체 토큰을 발행하기 전에 민코인을 테스트로 발행해서 이 민코인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주피터 자체 토큰을 향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에어드랍을 해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민코인 런치패드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봤을 때 에어드롭 마케팅을 하는 거죠. 네, 그게 또 이제 그대로 그 효과가 이어지면서 솔라나 기반의 어떤 생태계가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솔라나가 좀 주도해 나가는 느낌이 있네요. 시장의 어떤 이런 마케팅 포인트들을.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도 이것도 참고해서 비슷한 이벤트들을 계속해서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연쇄 효과들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